플라스틱 관련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한 서기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이제 포럼의 주제가 보니까 플라스틱 패키징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패키징도 일부 들어가지만 이 플라스틱 전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특히 폐기물 관점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제가 발표를 얼핏 보니까 이제 친환경 포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인체의 유해성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제가 근데 맡은 일은 이제 이 폐기물 쪽 담당이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의 폐기물 쪽에서 어떠한지 문제가 있고 어떻게 정책이 가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뭐 저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개요로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는 게 저희 통계상으로는 하루에 한 2만 1,000톤 정도가 나옵니다. 2만 1,000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뭐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기의 폐플라스틱이 하루에 한 8,000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생량 자체가 최근 한 5년간에 한 30%, 40% 가까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이라는 게 많이 쓰이고 또 많이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플라스틱이라는 게 사실 저희 쓰레기 정책을 담당하는 자원순환 정책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버려진 폐기물이 되는데요. 그중에 특히 플라스틱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매립하면 뭐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뭐 500년을 안 썩는다, 1000년 안 썩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소각을 하자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소각 시설을 짓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최근 주민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소각 시설들이 대부분 거의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소각 비용도 엄청나게 사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폐기물이 나오면 결국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재활용 부분에 이제 여서 보면은 저희 가정에서 뭐 이제 분리배출 하시는 거 다 아시겠지만 뭐 종이도 버리시고 뭐 철캔 같은 것도 버리시잖아요. 종이나 고철은 상대적으로 조금 재활용하는데 가치가 높습니다. 이거는 돈을 받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성이 가장 낮은 분리배출되는 폐기물이 플라스틱 관련된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비용이 딱 재활용하는 드는 비용이 그걸로 얻어지는 수익에 맞추지 못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납니다. 작년에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뭐 비닐이 수거되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좀 혼란이 있었고요. 올해 이제 뭐 저희 뭐 CNN에도 보도됐다고 하죠. 의성에 뭐 쓰레기 산이 생겼다. 가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비닐이나 플라스틱류가 혼합되어 있는 폐기물들입니다. 그만큼 이 플라스틱이 폐기물이 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마지막 문제는 이게 그래도 이제 적정한 제도권 내에서 매립 소각 재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산에 버려진다던가 바다에 버려진다던가 했을 때, 또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해양 쓰레기, 이런 문제까지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자원순환, 요새는 뭐 이제 순환경제라는 용어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법에 보면 자원순환의 가장 큰 한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발생 단계부터 발생을 줄이자. 그러니까 폐기물로서 버려지는 것들을 줄이자. 이게 이제 자원순환의 가장 근본적인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되고요. 한번 만약에 버려진 다음부터는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최대한 원료로서 재활용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를 회수하고, 마지막 단계에는 안전하게 처분한다. 이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자원순환 정책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자주 얘기되는 것들이 자원순환이라는 부분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활용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는데, 재활용과 자원순환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재활용 정책이라는 거는 폐기물은 일단 나오는 거고, 나온 폐기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많이 재활용할 것이냐, 이 사후적인 처리에 조금 더 중점적인 어떤 초점이 있었다면은, 최근의 자원순환이라는 거는 이 폐기 단계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쉽게 만들어져야 되고, 생산될 때부터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줄여야 되고, 이런 자원의 어떤 전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자원순환성 제고, 이런 쪽으로 조금 정책의 초점이 많이 옮겨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관련해 다양한 법이 있는데요. 제일 최근에 생긴 게 이제 자원순환 기본법이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효과는 있었는데요. 뭐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하는 폐기물이 뭐 절반 가까이 줄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매립되는 것들도 많이 줄고 재활용이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재활용이 저희가 8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사실 저희도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저희의 지금 재활용 산정 방식이라는 것은
한번 폐기물이 재활용 업체에 갖다 주면 그걸 다 재활용된 양으로 집계를 합니다. 근데 재활용 업체에 갖다 주더라도 거기서 이제 선별하고 분리해가지고 쓸만한 것들만 쓰고 다시 버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비율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그 기존에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내가 분리배출함에 내놓기만 하면 이게 다 재활용이 잘 되겠구나 했지만 실상은 분리배출해서 나간 폐기물 중에서 한 40% 정도는 재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한 30% 정도밖에 사실 되질 않는다고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자원순환 제도들을 정착을 했는데요. 오늘 뭐 플라스틱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플라스틱과 관련된 우리 폐기물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뭐 생산 단계, 소비 단계, 뭐 재활용 단계 이런 대표적인 제도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 단계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이제 폐기물 부담금 아마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 합성수지 원료를 생산하는 우리 원료 생산업체가 납부를 했던 것이 지금은 이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 생산자가 그 생산량당 얼마씩 이제 돈을 납부해서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원순환 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쪽에 활용하고 있는 부담금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과대 포장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불필요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과대 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군에 따라서 포장 공간 비율 그리고 몇 번까지 포장할 수 있는지 이런 포장 횟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순환 이용성 평가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산 단계에서 제품이 얼마나 재활용이 쉽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환경부가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재활용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평가해서 만약에 재활용이 어려운 요소가 있다면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그거를 좀 개선해서 생산을 해라 라고 권고를 하는 제도고요. 작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작년에는 주로 페트병 같은 것들 위주로 한 127개 제품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이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저희가 18개 업종에 대해서 각종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배출 단계에 있어서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국민들이 너무나도 쉽게 당연히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쓰레기 종량제 그리고 분리배출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세계적으로 이게 종량제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몇 개 없는 나라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분리배출 하는 것은 이제 무상으로 배출을 보통 하고 종량제는 이제 봉투를 사지 않습니까? 근데 분리배출 되는 것들의 중에서도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와 분리배출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재활용 단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플라스틱 이제 포장재 같은 경우 여기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그 제품 생산자가 일정 그 재활용 의무율을 부여받고 그 달성을 위해서 분담금을 납부해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제도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저희가 한 50개 정도 제품이 있는데요. 특히 포장재 4종 중에 이 합성수지 포장재 뭐 페트, 비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다 EPR 제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도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됐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그 폐비닐 수거가 중단되었던 그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4월에 이제 그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정부가 수립한 대책이 지금 설명드리는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이라는 대책입니다. 그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게 뭐 배출 잘 되지 않아 수거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5월달에 이제 발표를 하였고요. 총 5단계로 대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각 단계별로 그 이 수거가 되지 않는 게 단순히 비닐이 어떤 수거 업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체계에 걸친 누적된 문제가 그 수거 대란이라는 형태로 표출이 되었을 뿐이지 이거는 저희가 사실 그동안 많이 이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각 단계별 문제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조 생산 단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쉽지 않은 제품들이 사실 요새는 굉장히 아까 지금 친환경 패키징 포럼이 이게 오늘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정도의 관심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페트병이 가장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을 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라벨이 분리가 어렵다든지, 몸체에다 직접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였고, 이거는 후단의 재활용 단계에서는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 쉽게 생산을 하도록 하고, 어려운 제품은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을 하자라는 거 하나 하고, 생산자의 책임 강화, 즉 EPR 제도를 강화해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비 단계에 있어서는 그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과대 포장과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하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소비한 다음 배출할 때 있어서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서 이물질이 섞이는 걸 최소화해서 이게 재활용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중점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거 선별 단계에서는 지금 뭐 약간 이건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사실 우리가 나오는 쓰레기들은, 생활 쓰레기들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리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랜 시장부터 좀 특이한 제도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 분리 배출된 폐기물들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민간 재활용 업자랑 계약을 맺어서 이걸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수거 대란이 발생했을 때 어느 아파트에서 어느 업체로 얼만큼 계약이 됐는데 그런 현황을 전혀 몰라, 지자체에서.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의 공공관리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재활용 단계에 있어서 이 재활용 시장 모니터링과 안정화 체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가 이걸 다 관리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근데 이게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이 재활용 제품의 유가성이 떨어지면은 이제 당연히 수거 거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돈이 안 되는데 업체가 그걸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선제적으로 시장 변동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재활용이 결국은 갈 데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제고해서 수요처를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다섯 단계의 큰 목표를 가지고 대책이 이제 수립이 되었고요. 지금 수립된 지 벌써 한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단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쉽게 생산하는 쪽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페트병 생산하는 19개 회사, 주로 뭐 예를 들면 롯데칠성이라든지 여러 이런 회사들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고요. 그래서 뭐 유색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도 쉽게 떨어지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자발적으로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고, 이거 작년 한 해 동안 벌써 이 19개 업체의 출고량 9만 톤 중에 한 50% 정도 개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으로 추가적으로 한 30% 정도 개선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협약에 의한 거였다면, 아까는 두 번째 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순환이용소 평가를 해서 개선 권고 127개 제품에 대해서 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이제 작년 말에 법이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EPR 제도에 적용을 받는 모든 포장재들은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이 얼마나 쉬운지, 재활용 등급 평가, 뭐 재활용 쉬움, 우수, 뭐 어려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부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은 원천적으로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까지 작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위법령 개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어느 신문에서는 크리스마스부터라고 하던데 마침 시행일이 12월 2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문 제목이 뭐 크리스마스부터 뭐 금지된다 이렇게 딱 뽑았는데요. 아무튼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생산자 책임 강화에 있어서는 그 EPR 제도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 재활용 쪽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EPR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생산자가 납부하는 돈을 가지고 재활용 업체가 지원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업체가 이 지원금 없이 비닐이나 페트병을 이제 재활용하는 데는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의 분담금으로 그걸 보조해주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동안 그 EPR 제도에서 빠져있던 여러 가지 비닐류 5종, 여기 보이는 뭐 에어캡, 뽁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것도 EPR 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를 적용받게 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회적으로는 가장 볼 때 아마 여기 이 위에 있는 두 번째 저희 스타벅스 여기 아마 오셨던 것 같은데, 저런 그 포스터 다 아까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우리 커피 전문점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거의 다 근절이 됐습니다. 1년 만에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닐봉투에 있어서도 저희가 대형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을 했고, 특히 올해 1월, 특히 4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중형 규모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 원천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고요. 이 컵이나 봉투를 뿐만 아니라 요새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에 제외되어 있는 뭐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얘기라든지, 가정에서 많이 배달하고 있는 배달 용기에 대한 부분, 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이런 것들의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다 포함하는 종합적인 그 감축 로드맵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과대 포장 제한 기준은 그 완제품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수송용 목적, 그러니까 가정의 택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택배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의 기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해외에도 별로 사례가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우선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 형태를 마련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현장 적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서 법적 기준으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밖에 일반 포장재에 대해서도 포장 기준이 없던 저런 뭐 이제 전자제품 부속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신설을 하는 법령 개정이 아마 다음 달 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좀 더 분리배출 교육을 확대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자체가 이제 이것들 놓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뭐 보고를 의무화한다든지 실적 관리 강화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활용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간 단위로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는지, 뭐 수출 이동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신규 생활 폐기물 재활용 R&D가 이제 출범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또 새로운 R&D 사업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창출에 있어서는 이제 뭐 사실 플라스틱이 결국은 재활용되는 것들이 한 3-4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비닐류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그 고용 연료라고 하는 SRF 형태로 많이 이제 재활용이 되었고요.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펠릿이나 플레이크 형태로 다시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물질 재활용, 즉 원료로서 다시 어떤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어떤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실증화 사업, 지자체와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 사업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물질 재활용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재활용, 쉽게 말씀드리면 뭐 시멘트 소속노예 보조 연료라든지 SRF, 그리고 뭐 요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 이제 유화라든지 화학적 재활용까지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기술 개발이라든지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폐기물 쪽에 자원순환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마린이노베이션의 대표 차원이라 그럽니다. 혹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국민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플라스틱에 나중에 만들고 나서 분리 수거라든지 처리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을 때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요. 이게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뭐 쉽게 말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뭐 좀 처음부터 이렇게 다 만들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만들 건데요.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환경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지금 다 붙여 이제 미세 플라스틱 조건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미세 플라스틱 이제 바로 이제 어떤 그 세제라든 이런 데 사용되는 바로 마이크로 비즈 같은 것들은 사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뭐 폐기물이 분해되면 나오는 2차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가 다 붙어가지고 뭐 친환경 소재 개발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은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방법과 그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 위해성 평가, 그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차단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다 붙여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요새 이런 요구가 많고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굉장히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친환경 소재라는 것도 사실은 친환경 소재가 굉장히 사실 광범위한 개념인데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새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의 지금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분명히 기술 개발 필요합니다.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환경적으로 유출되었을 때 굉장히 환경 부가 크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분이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도 R&D 프로젝트를 지금 과기부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마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폐기물 관점에 오면은 약간은 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 또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우리 폐기물 관리 체계랑 정합성이 있느냐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단 발생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이 일반 석유화학계 플라스틱과 섞였을 때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발생할 때부터 따로 이제 분리해내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근데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사실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정도 대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지금이랑은 처리 방법, 수거 선별부터 이 폐기물 관리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 단계가 그렇게 우리 폐기물 관리의 근간을 흔들
근간을 바꿔야 될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걸 종량제 봉투 넣어야 되는데 소각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태울 건데 왜 비싼 그 친환경 플라스틱 쓰느냐? 저희 답을 할 수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플라스틱 매립, 친환경 플라스틱을 결국 매립했을 때 장점이 있는 건데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저희는 매립 금지입니다, 사실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안 됐을 때는 소각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폐기물 관리 체계상 이 친환경 플라스틱과의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앞으로 기술 개발되는 정도와 상용화되는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주신 전한 서기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